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션 2의 마지막인데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세션입니다. OCF에 관련돼서 코어 프레임워크 2.2 오픈소스 포함된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에트리의 이주철 책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여기 소개 자료에 이주철 책임이 표준연구본부의 책임연구관이라고 간단히 나와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조금 더 첨가를 해드리겠습니다. OCF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래서 워킹그룹 의장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TTA에서 표준 전략 맵을 만드실 때 사물 인터넷 관련 부분에 분과장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주철 책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OCF 코어 프레임워크 2.1.0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코어 프레임워크 버전 2.2.0에 추가된 피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2.0 피처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그 내용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코어 프레임워크의 그 주된 피처를 말씀을 드리면서 2.2.0에 추가된 피처가 있으면 추가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OCF 코어 프레임워크와 같이 간 IoTBT 라이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F 코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코어 프레임워크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IoT를 구현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사물이 있을 것 같고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니까 당연히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IP 스택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물에 IP 스택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IP 버전 6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시큐리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패시브 스킬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크립션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실제 디바이스에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 디바이스에서 읽어드릴 정보나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업데이트할 정보들을 모델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들이 각각 자기 디바이스 고유의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요즘은 그 싱들을 그 인터넷에 연결할 때 무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연결하지만 대부분의 싱들이 어떤 그 와이파이를 접속하기 위한 그 충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을 그 와이파이 연결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을 제공을 하는 와이파이 이지 셋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실제 집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그 사물을 목격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접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OCF 코어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F 코어 프레임워크의 그 스펙의 디피니션을 보면은 IoT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OCF의 코어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그리고 서비스를 얘기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CF 코어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맨데이터리, 옵셔널, 익스텐션인데 옵셔널하고 익스텐션은 큰 차이가 존재하진 않고요. 맨데이터리는 모든 OCF 디바이스가 필수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데이터리 피처에 보시면 레스트풀 아키텍처, 리소스 모델, 디스커버리, 리소스 관련된 피처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 프로토콜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셔널은 디바이스 주로 매니지먼트 관련된 얘기고, 익스텐션은 특정 유시지,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이지 셋업이나 클라우드 연결 관련된 부분이 익스텐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OCF 코어 프레임워크의 디자인 골입니다. 디자인 골은 첫 번째는 일단 그 OCF 코어 프레임워크를 다 커먼하게 탑재를 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의 어떤 데이터 모델을 바꿔 끼면은 서로 다른 버티컬 도메인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골이고요. 두 번째는 그 리소스 컨스트레인트한 디바이스로부터 아니면 리소스가 풍부한 디바이스까지 모두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OCF는 어떤 그 통신 프로토콜을 만드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표준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 있으면 가능하면 재사용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ITF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IoTBT 라이트 오픈소스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OCF 코어 프레임워크에서 표준화된 내용들은 모두 다 IoTBT 라이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자동적으로 구현돼서 반영이 들어가서 배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OCF 코어 프레임워크의 디자인 골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맨데이터리 피처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스트풀 아키텍처인데요. 레스트풀 아키텍처는 OCF가 채용하고 있는 아키텍처고요. 원래는 그 웹 쪽에 사용하고 있는 레스트풀 아키텍처를 그대로 IoT 월드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지컬이나 로지컬 띵들이 다 그 리소스로 구현이 되고요. 이 리소스는 URI 통해서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네 가지 코어에서 지원하는 게 네 가지 오퍼레이션이지만 노티피케이션을 추가를 해서 5가지 오퍼레이션을 두 가지 메시지,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F 월드에서는 두 가지 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고 두 번째는 서버입니다. 이건 통상적인 그 컨셉과 거의 같은 컨셉이고요. 서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익스포즈하는 역할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익스포즈하는 리소스를 접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리소스 모델은 앞에서 그 레스트풀 아키텍처를 얘기하면서 리소스 모델 말씀을 드렸는데 리소스 모델은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는지 리소스 모델은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기술이 됩니다. 프로퍼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리소스의 그 ID에 해당하는 아이덴티파이어 OCF 아이덴티파이어는 OIC.R. 뒤에 이제 그 고유의 이름을 쓰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퍼티들은 그 리소스를 기술하는 나머지 그 속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소스들은 그 OAS라고 해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 수혜가 2.0을 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이것으로 기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의 내용만 읽어보시면은 이 리소스의 디피니션 어떻게 돼 있고 이 리소스에 적용이 되는 그 API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URI를 말씀을 드렸는데 OCF 사용한 URI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OCF 점점 그리고 슬래시에 대한 접두어가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소리티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소스의 패스 그리고 이제 물음표 뒤에 이제 리소스를 그 리트리버를 할 때 사용하는 쿼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밑에 이제 이그젠플에 보시듯이 OCF 찍고 OCF에서는 그 오소리티를 디바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룸하고 템퍼러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리소스의 패스가 되겠고 물음표 뒤에 나오는 게 쿼리가 되어 있습니다. 쿼리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쿼리 파라미터가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는 이게 리소스마다 다른데 앞에 말씀드린 OAS 파일을 보면은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컨셉이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는 그 스펙에 의하면은 그 리소스를 바라보는 뷰를 정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리소스에 대해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더라도 인터페이스를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그젠플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템퍼러처는 그 리소스의 이그젠플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디바이스하고 플랫폼 컨셉이 있는데 디바이스하고 플랫폼 컨셉이 OCF는 약간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피지컬 디바이스는 OCF에서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OCF의 디바이스는 그 피지컬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어떤 로지컬한 엔터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에 이제 다수의 이제 로지컬한 디바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냉장고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안에 스마트 냉장고는 안에 LCD 창도 있을 것 같고 템퍼러처 그 온도 수정하는 기계도 있을 것 같고 기타 센서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그런 그 띵들을 객체들을 OCF에서는 논리적인 디바이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냉장고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다음 리소스 디스커버리인데 리소스 디스커버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소스들이 이제 띵들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도 OCF에서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코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디스커버리 절차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멀티캐스트 리트리버를 그 주변에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주변에 아는 사물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 어떤 사물들이 어떤 리소스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특정 그 띵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유니캐스트로 리트리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리트리버 메시지는 OCF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페시픽한 리소스가 있는데 여기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OIC/less라는 그 맨데이터리하고 스페시픽한 리소스가 있는데 이건 모든 OCF 디바이스가 이걸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에 대해서 그 리트리버 오퍼레이션을 보내면은 그 띵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리스트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 링크는 그 OIC/less의 그 쿼리를 보내게 되면은 어떤 그 디바이스 갖고 있는 실제 리소스의 컨텐츠를 보내주는 건 아니고 그 컨텐츠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를 보냅니다. 이 레퍼런스 정보를 보내주는 이유는 그 디바이스 갖고 있는 리소스가 그 디바이스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다른 디바이스인 걸 참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링크 프로바이드 내용은 그 레퍼런스의 내용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인터페이스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소스 디스커버리를 할 때 인터페이스를 그 밑에 이그젠플처럼 그 베이스라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 베이스라인 인터페이스는 모든 OCF 디바이스가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그 커먼한 디폴트 인터페이스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쿼리를 보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디바이스 갖고 있는 그 리소스의 그 레퍼런스 리스트를 쭉 보내주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get 오퍼레이션인데 인터페이스를 그 OIC.if.b 이건 배치 인터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이 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 레퍼런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가 참조하는 리소스를 가서 값을 읽어들여서 값의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인터페이스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컨셉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드포인트인데 엔드포인트는 뭐 되게 장황하게 써져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트랜스포트 세션 엔드포인트, 우리가 인터넷 배울 때 트랜스포트 세션 엔드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나 U2P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포트 번호가 뭔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가 되는데, 이 엔드포인트는 리소스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포인트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그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리소스를 디스크라이브하는 URI가 모두 다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건 뭐 이제 구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은 그 리소스 디스커버리 이그젬플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엔드포인트 예가 되겠고요. 이 예에서는 모든 하나 엔드포인트를 그 리소스들이 다 공유를 하는데, 밑에 있는 세 개는 그 시큐어한 커넥션과 언시큐어한 커넥션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코앱 S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시큐어한 커넥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엔드포인트 하나씩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쉐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토믹 메저먼트 리소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콜렉션 리소스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YC 레스를 쿼리를 보내면은 그 갖고 있는 레퍼런스를 보낸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것과 동일한 콜렉션 리소스입니다. 콜렉션 리소스인데 약간 속성이 좀 다른데, 얘는 그 콜렉션 리소스를 그 리트리버를 할 때 콜렉션이 갖고 있는 각각의 멤버들을 따로따로 가져올 수가 없고, 그 쿼리를 보낼 때마다 모든 컨텐츠를 한 번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리드 온리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 레퍼런스를 보내는 게 그 레퍼런스에서 그 레스판스 메시지에서 그 리소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내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를 다 찾아서 값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왜 이런 특수한 그 아톰 메저먼트 리소스라는 리소스를 만들었냐 하면은, 이거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쪽에서 요구사항이 나온 내용인데,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그 예를 들어 그 온도계라고 하면은 그 어떤 그 데이터를 측정한 그 시점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템퍼러처하고 그 온도가 서로 다른 리소스가 구현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서로 다른 리소스의 값이 동시에 오지 않고 약간 시간차를 두고 만약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그 어떤 시간에 어떤 측정된 체온이 뭔지를 개런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토믹 메저먼트 리소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 어떤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이 애토믹 메저먼트 리소스로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여기에 쿼리를 보내면은 모든 리소스를 한 번에 같은 시간에 다 리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 온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애토믹 메저먼트 리소스는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주로 요구사항이 나와서 거의 그쪽에서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온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 프로토콜 스택인데, 보시면은 L2 커넥티비티 쪽은 사실 의존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IP 레이어 쪽은 IP 버전 6를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쪽은 UDP하고 DTLS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접속을 위해서 TCP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메시징 프로토콜로는 코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리소스가 실제 이제 와이어로 보내질 때 15로를 인코딩을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토콜 스택의 좀 다른 뷰를 다시 보여드린 건데,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앞에 그 디자인골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커먼한 코어 프레임워크를 놓고 위에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만 바꿔 끼웠을 때 서로 다른 버티컬 도메인을 지원을 하는 게 기본적인 디자인 골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코어 프레임워크가 있고, 위에 이제 코어 프레임워크는 동일하고 위쪽에 데이터 모델의 버티컬 도메인만 이렇게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먼한 코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도메인의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토콜 스택의 다른 뷰로 그려진 프로토콜 스택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티피컬한 커뮤니케이션 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을 사서 스텝 1이 이제 새로운 제품을 사서 이제 언박싱하는 스텝입니다. 언박싱을 처음에 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는 완전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약간 덤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초기화를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인, 스마트홈 케이스를 예를 들면은 집에 있는 와이파이 AP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이지 셋업을 통해서 보통 이제 사용자 자신의 셀러폰을 이용을 하죠. 셀러폰을 이용해가지고 새로 구입해온 디바이스를 자기 집의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보딩 절차를 수행을 하는데, 온보딩 절차는 새로 산 디바이스는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이제 내 거라는 걸 이름을 도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큐어한 통신을 위한 프로비저닝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셔널리 필요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도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뭐 요즘엔 거의 디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에서 디바이스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스텝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소스 디스커버리를 수행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스마트폰을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니까
리소스 디스커버를 수행을 해서 새로 이제 등록한 디바이스를 발견하게 되겠고요. 그 디바이스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다 레스판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텝이 스텝 2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그 크루덴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트, 리트리브, 업데이트, 딜리트, 노티피케이션 이걸 이용해서 실제 그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실제 피지컬한 띵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고요. 뭐 여기 라이트 벌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OCF 서버가 있으면 OCF 서버 안에 리소스로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CF 클라이언트가 있겠고요. OCF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에 그 연결을 해서 리소스를 가져온 동작으로 크루덴 오퍼레이션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게 실제 그 밑에 프로토콜 구현이 된 모습을 보시면은 그 코앱 그 리퀘스트 레스폰스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맨데이터리 피처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옵셔널 피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피처의 첫 번째는 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인데요. 옵셔널 피처는 맨데이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현하고 말고는 벤더가 이제 선택을 해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주로 다루는 리소스는 메인터넌스 리소스라 그래가지고 팩토리 리셋 할 때 그리고 리부팅 할 때 뭐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게 뭔지 이런 정보를 킵하는 리소스가 그 MNT라는 리소스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네트워크 모니터링 리소스인데 이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된 조작을 수행하는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조작에 그 관련된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초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리셋을 한다든지 실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주고받은 그 데이터가 얼마가 되는지 TX하고 RX 데이터 같은 것들을 그 킵하고 있습니다. N본 그 리소스가 되겠고요. 그 마지막 리소스는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소스가 되겠는데 이 리소스를 통해서 그 디바이스의 원격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만 구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구현되는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소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 환경에 관련된 리소스만 제공을 해줄 뿐이고 실제 서버를 어떤 식으로 구현한다든지 그 펌웨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든지 그거는 벤더가 알아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시인하고 룰인데요. 이건 이제 원래 C는 기존에 있었던 스킴이었고 이제 룰이 그 버전 2.2.0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좀 추가 그 기술을 했고 C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떤 그 프리셋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약간 얘는 반자동화 개념인데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스마트홈인 경우에 거실에 예를 들어보면은 거실에 이제 다양한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각각의 디바이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건지를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고 프리셋을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그 프리셋에 따라서 그 거실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 설정이 바뀌도록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씬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 자동화긴 자동화인데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반자동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리소스가 필요한데 씬 리스트 그리고 씬 리스트는 그 여러 개의 씬 컬렉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씬 컬렉터는 여러 개의 씬 멤버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씬 리스트 보시면은 밑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씬 컬렉션인데 씬 컬렉션은 씬을 적용한 어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그젠플에서는 두 가지 씬 컬렉션이 있는데 거실하고 안방을 그 예를 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씬 멤버는 그 씬을 구성하는 실제 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띵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는 뭐 전등과 텔레비전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스탠드 등과 전열기 뭐 이런 식으로 이그젠플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밑에 그 리소스 디피니션 이그젠플에서 그 이건 거실의 예를 들어놓은 건데 보시면은 씬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프리셋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오프하고 리딩, 뭐 TV 와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프는 이제 거실에 두면 뭐 내가 다 끄겠다. 리딩은 내가 읽을 때 세팅을 바꾸겠다. 그리고 TV 와칭은 내가 TV를 보는 거에 적합하도록 세팅을 바꾸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씬 컬렉션은 여러 개의 씬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 옆에 되어 있는 첫 번째 멤버의 이그젠플을 보시면은 얘가 그 레퍼런스로 그 바이너리 스위치 리소스를 레퍼런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얘는 그냥 그 라이트 벌브입니다. 그 전등은 그냥 끄고 켜는 그 스위치 하나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전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씬 매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리셋에 해당되는 것들이 밑에 정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나는 리딩으로 바꾸고 싶어라고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컬렉션 이 씬 컬렉션에 들어있는 모든 씬 멤버의 리딩이라는 그 선택 그 값이 전달이 되게 되고 그 리딩이라는 선택 값을 씬 매핑에서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전 값으로 모든 씬 멤버들을 짜르르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씬은 어떤 약간 반자동화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개념이 이제 룰 개념인데, 룰이 이제 2.2.0에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씬은 사용자가 개입해서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을 선택해서 그 프리셋에 설정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 한꺼번에 적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룰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자동화된 개념입니다. 완전 자동화된 개념이라서 그 어떤 사용자가 미리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될 디바이스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모니터링 해야 할 디바이스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 입력해 놓은 그 룰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사용자가 조건식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내 온도가 뭐 25도 이상이면 난 뭐뭐를 하고 싶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익스프레션을 명시를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익스프레션이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리소스에 그 디바이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그 익스프레션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조건을 체크를 한 다음에 조건이 true가 되면은 이게 이제 사용자가 사전에 명시했던 조건이 만족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달려 있는 룰 액션을 한꺼번에 수행을 해서 그 사전에 설정된 컴퓨터를 한꺼번에 쫙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룰 액션이 참조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씬 컬렉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룰 인풋 컬렉터, 그리고 룰 익스프레션, 그리고 룰 액션 컬렉션,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룰 인풋 컬렉션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어떤 기존의 디바이스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이 리소스의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등 온도계를 내가 모니터링하고 싶다면은 이쪽에 이제 온도계에 해당되는 리소스를 레퍼런스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룰 익스프레션에는 사용자가 그 전등의 온도가 온도계 온도가 변화했을 때 어떤 이밸리에이션, 어떤 그 익스프레션을 만들 건지 오른쪽에 룰 익스프레션을 명시하게 되는데, 여기 이 example에서 보시면은 온도가 25도 이상일 때를 익스프레션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거실에 온도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온도계 모니터가 25도 이상이 되면은 내가 사전에 설정해놓은 실을 돌려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룰 액션 컬렉션은 그 익스프레션이 true가 되면은 얘를 이제 콜을 해서 얘가 매핑이 되어 있는 실제 씬으로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액션 컬렉션에 보시면은 그 씬 밸류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리셋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컬렉션에서 모니터하고 있는 리소스의 그 디바이스의 변화가 생기면은 익스프레션을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이밸리에이션이 true가 되면은 액션 컬렉션을 와서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그 씬의 프리셋 값을 얻어서 그 프리셋 값을 그 실제 씬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씬 컬렉션에서 그 값을 보고 사전에 그 사용자가 정해낸 대로 한꺼번에 그 설정이 쭈르륵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씬하고 룰은 보통 계속 같이 다니고요. 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씬은 반자동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룰은 씬을 이용을 한 완전 자동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펜션 피처가 되겠는데, 첫 번째 익스펜션 피처는 와이파이 이지 셋업입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뭐 가전제품이나 어떤 띵들을 내가 사가지고 집에 가져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런 애들이 와이파이 입력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처가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은 새로 띵들을 사가지고 오게 되면은 띵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 AP 모드를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갖고 온 다음에 언박싱을 하고 소프트 AP 모드를 이네이블을 시킨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단말기들을 이용해서 그 소프트 AP로 동작을 하고 있는 새로운 그 제품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한 다음에 내가 단말기를 통해서 나는 내 집에 갖고 있는 AP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새로 구매해온 제품에 전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가전제품은 그 AP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와이파이 이지 셋업인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이 이후에 실제 디바이스에 대한 온보딩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까지 절차가 수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체 그 절차 중에서 와이파이 이지 셋업은 그 이제 일부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거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그 로컬 네트워크 환경이 아닌 외부에서 이제 원격으로 디바이스 연결할 때 클라우드를 거쳐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이지 셋업 절차 중에서 보통 마지막에 이제 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는 클라우드 그 레지스트레이션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API for 클라우드 서비스가 2.2.0에서 새로 추가된 피처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이게 2.2.0에서 새로 추가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드래프트 버전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처가 시장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은 피처였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은 피처였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은 드래프트 상태에서도 일단 스펙에 포함은 돼 있었고요. 근데 2.2.0에서 완전히 퍼블리싱이 돼서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그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가전제품이 이제 뭐 LG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겠죠. 근데 난 기존에 이제 LG 냉장고를 쓰고 있었는데 삼성 공기청정기를 새로 사왔어요. 근데 보통은 그 가전사들이 자기 개인의 그 회사 고유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이제 스마트 그 냉장고하고 스마트 그 공기청정기 두 개가 있지만 이 두 개를 액세스하려면은 사실 삼성 앱도 깔아야 되고 LG 앱도 깔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보려고 클라우드 사이에 연동을 할 수 있는 그 C2C API라는 걸 디파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LG하고 삼성 두 개의 벤더가 서로 이제 클라우드 액세스에 대한 걸 서로 이제 좀 열어주자라는 그런 서로 그 상호간의 그 합의가 되고 양쪽 클라우드가 OCF C2C API를 지원을 한다면은 사용자는 그냥 자기 LG 앱이면 LG 앱, 삼성 앱이면 삼성 앱 하나만 가지고 그 LG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냉장고하고 삼성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구현은 OAuth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돼 있고요. 구현을 했고요. OAuth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자기 계정을 증명을 하면은 그 타 클라우드, 여기서는 타겟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타겟 클라우드에 있는 디바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목록을 그 클라이언트 오리진 클라우드에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는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피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코어 프레임워크의 맨데이터리 피처, 옵셔널 피처, 익스텐션 피처를 다 주요한 피처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온보딩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그 시큐리티를 적용을 할 때 시큐리티 엔드투엔드가 그냥 원홈만 지원했습니다. 그냥 그 같은 잉크에 있는 놈들끼리면서 이제 인크립션을 지원했었는데 이거보다는 그 실제 이제 인터넷 엔드투엔드 사이에 그 시큐리티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나와서 OS코, 그 ITF에서 표준한 OS코어를 이용을 한 그 엔드투엔드 시큐리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구현까지 다 돼 있고 스펙도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 건 유니캐스트에만 적용되는 거였는데 이건 멀티캐스트까지 확장한 것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온보딩 위드 와이파이 DPP는 기존에 온보딩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와이파이 쪽에 보시면은 그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프로토콜이라고 있어가지고 요즘 그 스마트폰 이렇게 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 사시면은 와이파이 연결할 때 뭐 이렇게 사용자 입력을 직접 하지 않고 이제 QR 코드 스캐닝한 바로바로 이제 와이파이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제 DPP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PP를 이용을 해서 온보딩도 사용자가 뭔가 하지 않고 좀 자동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온보딩 위드 와이파이 DPP가 되겠고 이제 케이블랩에서 제안을 한 건데 거의 데모 버전까지 구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프락시는 다 클라우드 디바이스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하려면 클라우드 접속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조차 탑재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라이트웨이트한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놈들을 클라우드에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클라우드 플라시가 클라우드 등록과 이제 통신을 대행해주는 그런 엔터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룰스는 말씀드렸던 룰에 대한 확장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T 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2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IoT 비트는 앞에 그 OCF 코어 프레임워크 그 디자인 굴에서 말씀드렸듯이 OCF 코어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표준화를 하면은 반드시 이 표준화된 내용을 IoT 비트에 구현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CF에서 얘기하는 3필러 얼라이먼트 팔러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OCF도 표준 규격을 만들 때 규격을 만들고 그 규격을 테스트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그 오픈소스 코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그 소스가 그 표준이 퍼블리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T 비트는 그 구현한 내용이 적용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IoT BT 라이트가 아니고 IoT BT라고 이름이 돼 있어서 쭉 이제 개발이 되어다가 2.0.1까지 오면서 그 이전 버전은 이제 IoT BT 클래식이라고 해서 넘어가고 그 이후부터 IoT BT 라이트라는 새로운 포트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메인터넌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IoT BT 라이트를 만든 이유는 기존 IoT BT 코드 스택이 너무 사이즈가 커서
경량 디바이스 탑재하기 어렵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코드 사이즈 대폭 줄이고 C로만 구현해 놓은 IoT 라이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는 밑에 URL에 가보시면 되겠고 오픈 그 소스는 GitLab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IoT 라이트의 커런트 스테이터스는 지금 OCF 규격 2.1.0을 다 풀리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파네마라 그래가지고 내부 코드명으로 이제 부르고 있다가 이제 실제 버전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파네마를 대체해서 그 버전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2.1.0의 다음 버전이 이파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파네마에 들어갈 OS 코어를 적용한 엔드스탠드 시큐리티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OS 코어를 이용한 멀티캐스트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 보시면은 그 서포트 아두이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에 그 IoT PT가 나왔을 때 아두이노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건 그때는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거였고 중간 한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두이노가 실제 그 상용 프로덕트를 만들기에 적합한 그 플랫폼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중간에 빠졌다가 최근에 얘기가 다시 많이 나와서 아두이노 정식 지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되게 저가 디바이스에 많이 쓰이는 ESP32 마이크로 MCU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MCU에 대해 소팅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2C API 임플리멘테이션이 C2C 그 TG 의장이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구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GitHub에 가시면은 받아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좀 전에 앞에 그 온보딩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DPP 관련된 온보딩 이슈가 지금 데모로 구현이 돼서 지난번 페이스-투-페이스 미팅 때, 버추얼 페이스-투-페이스 미팅 때 데모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다 데모를 했다고 하고요. 이 관련된 규격은 지금 시큐리티 워킹그룹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시간이 거의 딱 맞췄는데 여기까지 제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철 책임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마지막이었는데요. 현재 웹에는 올라온 질문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네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OCF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오픈소스와 같이 연결된 활동인데요. 네네. 지금 OPS 라이트, 그러니까 IoBT 라이트인데 이 IoTBT 라이트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은 이제 에트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하고 그래서 이 IoTBT 라이트 쪽에 혹시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네. 특별히 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국내용 URL이나 또는 거기에 추천할 수 있는 전문가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IoTBT 라이트 구현이 이게 인텔 친구가 지금 그 메인테이너로 돼 있고요. 네네. 여기 참여를 하고 싶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IoTBT.org 거기 들어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컨트리뷰션 할수 있는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그 가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OCFK. OCFK. 예. 그 포럼 사이트에 가보시면 관련된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OCF 포럼 페이지 접속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두 번째 세션 사실 표준화에 대한 걸 보셨고요.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런 코비드 상황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실 표준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세션 두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